최근에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죠. 파키스탄 공군이 J-10C 수출량을 도입을 해서 인도 공군은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을 했다. 그게 하나의 또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 무기가 이제 성능이 향상됐네? 저거 만만치 않네?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가 눈에 들어온 거고, SLBM, 탄도탄. 이게 사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일단. 사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진출을 해서 미국 본토량에서 쏠 필요가 없이 안전하게 자기들의 호위함들이나 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연안에서 발사할 수 있다. 중국적인 무기가 형편없다. 이제 그건 다 옛날 기준인 것 같아요.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무기와 ICBM은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기존에 이제 중국이 전술 무기,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서 뭐 육해공 해병대 무기, 일반적인 무기를 이제 현대화, 미국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겠다. 그 항공모함 포함해서 거기에 집중을 한 2012년 이래로 이제 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니까 물론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미국 대비 전술 무기도 한 70% 이상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간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99%까지 올라가려면은 좀 더 앞으로 향후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시진핑이 얘기한 대로 2017년도에 바로 완성을 다 하라 했는데 지금 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들이 다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되고 지금 이 행사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또 전술 무기들 다른 무기들 그것들이 다 실전 부대 배치에 다 전체 골고루 배치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상하는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가는 그런 실전 상황은 아마 향후 2, 3년 내에는 실제로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2030년대에서 2035년 사이에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무기가 구비가 되고 보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번의 특징은 그 미국을 상대로 전략 무기 대륙간 탄도탄.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대륙간 탄도탄이 뭐 DF-61이니 뭐 DF-5C니 뭐 이렇게 해서 동풍 시리즈가 등장을 해서 공개됐는데 근데 뭐 그거는 옛날에 뭐 먼저 냉전 시절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소련이 했던 그런 어떤 ICBM을 계속 개량형을 시리즈 번호로 달리하는 걸 개량형을 이제 공개한다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전략 무기가 진짜 이게 변화가 있나 보네 하는 게 JL3 수중 발사, SLBM, 탄도탄. 이게 사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일단. 사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진출을 해서 잠복해서 미국 본토량에서 쏠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안전하게 자기들의 호위함들이나 초기함들이 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안이죠. 중국 연안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늘어나니까. 이게 나름대로 중국의 전략 무기의 어떤 좀 한 단계 발전하고 있구나. 또 이게 플랫폼, 잠수함이 새로 이제 건조돼서 결합이 되면은 실제적인 위협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향후에 진행이 될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한 초도 제품, 시제품 같은 형식으로 이제 공개를 이제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ICBM, SLBM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SLBM이 좀 자기들이 진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고, 저 위협이 이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하게 요즘 얘기하니까 극초음속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2014, 15년도에 러시아군이 이제 시리아에 뭐 폭격기를 지출 처음 시키면서 뭐 항공모함 지출시켜요. 자기도 미국만큼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러시아가 서방 측, 나토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뭐 극초음속이라니 뭐 아니면은 지구상에 또 이렇게 순항을 하면서 채공하면서 쏠 수 있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한 5가지를 이제 위협 무기, 신무기로서 공개를 합니다. 푸틴 중심으로. 그게 한 10년 사이 있었죠. 그게 이제 먼저 상당히 과대 포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것들은 이제 일부 사용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그 전쟁의 향방, 승패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만 이제 희생시키 죽이게 되는 뭐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걸 이제 방어를 못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뭐 대량으로 뭐 사용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분산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먼저 그걸 사용한 그 극초음속 무기들을 보니까 저걸 대량으로 사용할 때가 이제 문제고 저렇게 소량으로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좀 많다, 늘어난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보게 됐고 중국은 이제 그걸 그대로 보면서 실전 배치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게 뭐 YJ-17, YJ-19, YJ-20 번호도 뭐 참 외우기도 어려워요. 이게 Y자로 시작하는 Z자로 시작하는 게 별로 이 서방측 기준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YJ-17은 이제 DF-17 미사일 기반으로 극초음속 활공체 HGV라고 하는데. 탄두를 탑재한 뭐 대한 에어로볼리스틱 미사일. 참 이거 외우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 뭐 무기 체계를 계속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름이 이제 새로운 이름인데 외우기도 어려워요. 현재 YJ-17 이제 등장을 시켰고 YJ-19는 이제 뭐 흔하게 얘기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극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을 이제 격파한다, 격침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미사일을 이제 개발해서 배치할 거다. 현재 뭐 시제품이 나와 있다. 마 10 이상이다.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겁을 주는 거죠. 상대적인 뭐 미군도 역시 이런 비슷한 무기를 또 만들어서 미국 역시 10년 동안 이제 고생한 게 있어요. 실패를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또 들어가 있고, 뭐 일본도 이걸 또 이런 걸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중국이 막 과시하듯이 뭐 겁을 주면서 언론에 이제 보도를 하고 흘리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방위성이 그럼 놀고 있겠냐 이거죠. 항상 이 무기 경쟁이 항상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는 동등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뭐 밸런스가 잡히는데 언론에서 얘기할 때 항상 이쪽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서방 측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국의 국방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목적. 근데 또 중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무시한 중국의 어떤 하이테크놀로지가 어마무시하고 뭐 일방적으로 미국이 뭐 상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무기 체계 경쟁 발전 그 상황을 보면은 뭐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군비 경쟁이 이제 더 심화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국방비를 더 써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미국한테 지금 그렇게 권유, 뭐 강권을 받고 있죠. 우리도 국방 예산을 늘려서 신무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을 대적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배치해라. 그러면 국방비를 더 늘려라.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못 만드는 이제 특정 뭐 항공기 무기 체계 중심으로 그 부분은 뭐 미국제를 사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저러면 이제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뭐 미군 세력. 현대화 시키는 거죠. 지금 뭐 항공세력은 현대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 전력도 미사일 쪽으로 미사일 막 10종 이상으로 이제 장만한다 하니까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그리고 대만도 계속 미사일 종류를 늘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드론 체계를 아주 대량으로 양산 배치해서 중국 연안에다가 공격을 가하겠다. 유사시에 뭐 최근 뉴스가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에요. 뭐 한쪽만 그렇게 아주 뭐 득세를 하거나 대량으로 뭐 이렇게 아주 월등하게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성능 무기 뭐 핵무기들이 점점 뭐 늘어나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군비를 뭐 감축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냉전 끝난 초기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엉뚱하게 대테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그 시기가 2001년 9월 11일을 넘어가면서 어떤 좀 변형적인 불규칙한 무기 체계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서유럽이 좀 방위력 그 향상이 지금 당장 되지가 않는, 대신 우리가 덕을 보고 있죠. 폴란드 수출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중됐거나 잘못된 거는 이제 시장이 서방 측에서 시장이 되고 중국의 군사 무기가 독주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항상 상대적으로 다 평가를 해주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두 번째 YJ19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설명드리다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YJ20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 대함 에어로 볼리스틱 미사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도 뭐 좀 속도가 엄청나다 해서 지금 3종 세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해군력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과거에 이제 흘러온 사례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만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정확히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000년도 미 해군의 전반적인 전력을 이제 함정 보유나 종류를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았고, 전체 그 지구의 주요 대양에서 평상시에 초계 활동, 감시 활동 이걸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세력들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지스 구축함 중심은 아니었고, 기존에 70년대 등장시켰던 70년대 중반에 미 해군의 현대화 사업을 이제 할 때 등장했던 뭐 스프런스급 구축함, 올리버 헤저드 페리급 호위함이 이제 대량 배치가 돼서 유지가 됐던 시기가 이제 2000년, 뭐 2005년까지. 근데 상대적으로 또 중국 해군을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 해군은 상당히 형편없었어요. 제대로 된 뭐 미사일 발사기, 수직 발사기 장착한 함정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물론 이제 수평 발사기는 이제 장착한 배를 막 도입을 하고 있을 때가 99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 당시에 미 해군을 상대하기는 어림도 없었고. 근데 그러던 것이 2012년도 목표로 항공모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가져온 항공모함을 이제 자기들이 뜨는 이제 러시아제 기술이 이제 기반이 된 항공모함을 이제 개조해서 처음 배치했죠. 그래서 현재는 세 척인데, 그때부터 2012년부터 해군력이 좀 연도별로 좀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5년도에 역시 뭐 항공모함 세 척이 있는데 미군의 그 항공모함 보유 척수는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 합해서 즉각 가동이 되는 거는 7척에서 8척. 근데 여기서 대서양 함대를 왜 포함시키냐면은 중국이 이제 완전 전면전을 일으켰다 하면은 미국은, 미 해군은 대서양 함대 항공모함까지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전진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합세를 해가지고 뭐 실제 7척에서 8척을 이제 중국을 상대로 전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국 해군이 아직은 이제 항공모함 세 척이기 때문에 뭐 유리한 건 아니죠. 이제 다 같이 붙었을 때는 양쪽이 다 이제 뭐 격침되고 이제 그런 이제 손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손실 되더라도 비율을 따져보면은 중국 해군의 현재 세 척의 항공모함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미 해군은 그 전부 동원한 7척, 8척 중에서 뭐 한두 척이 격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미 해군은 남아있는 거죠. 마치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해전처럼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제한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유사시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뭐 예측할 수 없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전단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해군이 대만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세 척을 대만 해역에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세 척은 태평양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도련선 앞에 내보낸다든지, 물론
6척을 보유하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현재. 나머지 3척을 더 만들겠다. 근데 거기에는 또 추진기간은 원자력을 또 하겠다. 해양에서 어떤 머무는 그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근데 또 실제로 6척을 다 만들어서 보유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해군이 그 11척, 10척에서 11척 체제인데 거기서 한 3척, 4척을 뺐잖아요, 숫자를. 7, 8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정비하고 훈련하는 그 함정들은 이제 항공모함 빼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무기 운영하는 특히 해군에서 방법이기 때문에 잠수함 포함해서. 그 중국 해군도 6척을 다 완비했어도 다 있는 그대로 동원을 못 한다는 거죠. 뭐 고장이 나 있다든지 뭐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제 6척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4척 밑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미 해군은 7, 8척이 되니까 격침되는 게 있어도 결국은 생존에서 남는 거는 미 해군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좀 가능성이 뭐 미 해군을 압도하는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판 그 이지스함 055형이라는 게 30척 정도의 실전 매치가 돼야만 뭔가 자기들이 한판 해볼 수 있다고 이제 자신감을 가질 텐데 현재 그 이하입니다. 10척 이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건조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다음에 관련된 건조 비용, 국방 예산이 더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미군을 이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거기에 이제 대만도 포함시켜서 호주군도 있고 필리핀의 지상 기반 것도 세력도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고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서 보여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중국에 대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소위 결심한다고 하죠. 결심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해군력이라는 게 아직은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2027년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중국이 뭐 빵 찍듯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 위협의 어떤 존재가 시작하는 거는 2032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35년도 앞으로 향후 10년이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실제적인 진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군사 관련 뭐 박사님들이나 학자분들도 뭐 먼저 말씀들 하세요. 저하고 이제 만나시면은 지금 당장은 전쟁 날 가능성 오히려 없고 위협하는 거는 계속 지속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기 체계가 전략 무기까지 다 포함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비, 구비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견에 저도 뭐 동감을 했었고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다. 근데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 자위대가 이렇게 합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한전을 대만을 상대로 하는 거는 가능도 하고, 나름대로 뭐 자기들이 그걸 가져가겠죠. 격침을 했다든지 뭐 어디 일부 조그만 뭐 섬을 점령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섬, 조그만 섬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옛날에 한판 붙었던 뭐 금문도라든지 바로 앞에 있는 자기들의 본토의 앞에 있는, 그건 뭐 작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점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만과 대만 섬과 본토하고 중간에 또 섬이 하나 또 있어요. 이제 그 섬이 이제 뭐 마저도 마공도라고 이제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해당되는 나라의 한문이나 그것까지는 이제 뭐 더 나가서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의 군사력 가지고는. 근데 그 다음에는 본토 대만 섬을 이제 점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미군의 어떤 그 기지들, 해외 전개된 동북아시아에 전개된 기지를 먼저 때리고 해야만 생산이 있는데, 그거를 때리면은 이제 한꺼번에 제한적인 이제 세계대전, 이 동북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리한 거는 사라지죠. 다 가세, 합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군이 뭐 머리가 복잡하죠. 무기는 이제 일단 외형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고 성능 향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과시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선까지 이게 전쟁이 자기들이 벌려야 되는지, 그냥 대만 하나만 놓고 이제 뭐 미사일 공격한다든지 뭐 상륙전을 시도한다든지, 해당되는 지금 나와 있는 미군이나 자위대를 뭐 이렇게 자극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아직 자기들의 승산에서 또 떨어지는 게 이제 그게 진전이 되고 상륙을 한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나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현재로서. 그러면 반대쪽에 상륙하지 않은 지역에 미군 병력이나 일본 자위대가 이제 합세를 하면은 진짜 그것도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실제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뭐 점령을 한다. 뭐 지금 러우 전쟁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할 수 있듯이 처음에 초기에는 다들 걱정을 했는데, 지금 벌써 횟수로 4년째고. 그래서 이게 지금 러우 전쟁,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태가 그렇게 간단한 군사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오랜 기간 50년 이상 자기들이 또 좀 밀렸던 부분,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뭐 자기 나름대로 못했던 부분이 지금 아주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그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일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거에 이제 동조하는 나라도 있고, 이번에 이제 뭐 가장 최신 소식에 카타르 이제 공습한 거 있죠. 하마스 거기 뭐 지도부가 나와 있다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중동 세력도 역시 다 서로 나눠져 있고 종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 부분은 이 양안 사태도 이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쉽게 뭐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 기술력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나요?
오히려 현재 기준보다는 그동안에 한 2007년부터 뭐 최근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 북한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거를 이제 쭉 지켜보면은 오히려 2010년대까지는 좀 뭔가 의심을 좀 들었는데 2020년부터 이게 중국을 통해서 뭔가 기술이 어떤 형태로 뭔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하는 사례가 많았죠. 그런 종류별로 무기체계별로 특히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주포가 중국 기반의 디자인이라든지 포 시스템이라든지 의심을 하게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의심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뭔가 기반 어떤 기초적인 해결 못하는 자기들이 미사일 개발할 때나 이런 전자장비 개발할 때 아니면 이제 지금 북한의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화력함 비슷한 구축함을 이제 5,000톤급짜리를 이제 건조했는데 거기에 뭐 관련된 발사기라든지 이게 좀 의심이 가는 사례가 오히려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이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지상 장비들 중심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모방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제 뭐 가져와서 했는 경우는 있어서 기술 이전에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빼돌리거나 어떤 접촉을 해서 가져왔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이것도 뭐 중국 기술력이 들어간다. 왜냐면 또 미국이 이제 중국을 또 이제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러우 전쟁 이제 지속되면서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뭐 한꺼번에 전투기도 주고 뭐 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잠재적인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되는 하나하나 요소로 다 살펴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이제 뭐 생겼다. 그래서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일단 모방 생산, 모방 디자인, 설계하는 것도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핵심 기술에 아주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그 기술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모방 생산한 제품의 나라, 뭐 프랑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가서 뭐 일부 비공식적인 협상을 해서 기술을 돈을 주고 사온다든지 그래서 급히 가져와서 이제 결합을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국산 무기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뭐 상당히 뭐 복잡 남의 나라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모방 가져오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의식 많이 했었죠. 이게 서로 협력을 해서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ADD가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한이 뭐 조기본부 통제기 뭐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 뭐 기술이 들어왔다 문제 하는데 그것도 뭐 새로울 게 없는 게 과거에 이제 후세인 시절에 이란하고 이제 전쟁했던 뭐 80년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과 전쟁하던 걸프 전대 90년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체계를 IL-76 수송기에 거의 비슷한 레이더 체계를 결합해서 개발 시도를 이제 이라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조기본부 통제기 개발 시도하는 거 보고서 이라크도 저렇게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뭐 특정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기술 지원해서 뭐 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파키스탄을 통해서 다 결합을 해서 뭐 이란을 통해서 왜냐면 이제 이란과 파키스탄에 또 뭐 중국 기술이나 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이제 경유해서 입수해서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있으면은 저거 러시아 기반 기술인데 이거 중국 기반 기술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협조가 잘 되는 나라들의 그런 거쳐서 받는 그런 기술을 이제 입수하지 않았을까. 이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요. 중국 기술력이 전폭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 하는 거는 좀 단정 짓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앞으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뭐 러시아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지역적인 몇 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줄 수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영역 작전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다 영역이라면은 이제 뭐 미사일, 탄도탄, 순항미사일 기반 뭐 드론 그게 이제 타격 수단이고 우주 감시 이제 정찰 감시 자산이 이제 중국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 한반도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거 요소 군사 시설을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위장과 뭐 피해가는 방법 역시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건 사례들이 있는데 사이버전 그 사이버전이라면 상당히 크게 생각하는데 일반 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뭐 통신 회사들 뭐 해킹을 한다든지 뭐 그걸 통해서 뭐 다른 갈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중국의 어떤 북한은 당연한 거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그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 손에 잡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전쟁으로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어떤 비정규적인 이제 전쟁으로 이제 포함시키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이제 양안 사태가 이제 일어나서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주한 미국 기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들이 이제 판단해서 공격을 해올지 근데 현재 뭐 한미 간의 그 규정상 그 법 규정상 주한미국 기지는 우리가 이제 빌려준 거고 아예 뭐 미국의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뭐 우려되는 거는 뭐 사이버전이 계속 지속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보복을 한다든지 우리가 한미연합
전력이 더 강대해지고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이버전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부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문화 기반으로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가 국제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와 이번 열병식 메시지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 중국제 무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전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는 뭐 좀 싸구려 무기, 뭐 성능 안 나오는 무기, 그리고 이제 너무 다종다양한 그 지상군 그 기관 무기라든지 자주포를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 저게 제대로 되겠느냐, 너무 복잡하다. 마치 러시아가 여러 종류를 만들듯이. 이제 서방 측은 그렇게 안 하는데 딱 표준에 대해서 하나만 집중하는데 K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이 중국제 무기가 형편없고 아프리카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 이제 거대한 대륙에서의 중간에서 이쪽에 나라들 뭐 짐바브웨니 뭐 이런 나이지리아 그런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중국제 전투기 뭐 J7이라는 옛날 3세대 전투기 운영하는 나라도 주력기를 운영하는 나라도 지금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게 평가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하시켰고 이제 형편없다. 제가 나쁘다 무기가 어떤 국제 무기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접 못 받는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죠. 파키스탄 공군이 J-10C 엑스포트 수출령을 도입을 해서 거기도 미사일도 역시 거기에 걸맞는 장거리 200km 나오는 미사일 그로 인해서 다 인도 공군은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을 했다. 짧은 시간에 이제 공주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평가 자료를 했던 게 중국 무기가 이제 성능이 향상됐네, 저거 만만치 않네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실 눈에 나타난 거고 들어온 거고. 그러면 왜 중국제 무기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능이 향상된 신형 무기들이 뭐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왜 본격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안 되고 있냐? 근데 그거는 배경에 대만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서 소위 내수라고 하죠. 일반 물건으로 자기들 중국군의 육해공 해병대에 먼저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치해서 수출이 우선이 아닌 거죠. 우선시하는 게 자기들 침공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현대화해야 되는 거. 왜냐면은 중국군이 저 변방, 뭐 티베트 지역이라든지 아주 그 사막 지역 이 왼쪽에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대만에서 이렇게 중국을 바라보면 왼쪽이에요. 그쪽에 그 변방 부대는 뭐 옛날 뭐 전차, 뭐 59식 전차라든지 뭐 J7 전투기 같이 3세대 전투기 이런 게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배치가 후방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배치를 별로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 군부에서의 욕심은 이제 그것까지 다 대체하려면 더 생산을 해야 된다. 이 전방 소위 뭐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동북아 미군 상대로 배치된 연안 쪽에 신형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 후방도 어느 정도 좀 현대하려면은 이 전방에 배치된 무기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확실하게 꽉 차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또 B급 무기들이 또 C급이가 있는 대로 이렇게 밀어내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후방 무기 체계로 해서 무조건 제일 나쁜 게 가 있으면 안 되고 적당히 이제 쓰던 게 뒤로 와서 이제 배치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이래로 전투기나 훈련기는 이제 했는데 그게 많이 안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2022년 그 러우 전쟁에서 폴란드 쪽에서 9월달에 우리 계약을 1차 계약을 한 게 뭐 자주포 중심으로 F-60도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가 돋보인 거죠. 중국은 이제 지지부진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게 새롭게 급성장했다.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뭐 신경을 안 쓰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 자국군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군 같은 경우 J-10C-1을 뭐 아주 오랜 기간 그걸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지. 왜냐면 인도 공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낙후돼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다 현대화 된 게 입증이 됐고 J-10C 그다음에 그 전에는 JF-17이라고 이제 수출형 그 전투기 파키스탄에서 만들었다는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뭐 거의 200여 대 가까워졌다. 그래서 현대화가 됐더라고 이번에 중국제 무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중국제 유황급 잠수함 그러니까 파키스탄 해군을 위해서. 그래서 특정 인도를 아주 기묘하게 자기 주변국에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자기들의 우방부 배정을 하는데 그게 당장 파키스탄 중심으로 배정이 된 거고 아프리카 쪽은 옛날에 선심 쓰듯이 헐값에 싼 값에 이제 뭐 그런 3세대 전투기라든지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일단 중단한 거죠. 거기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이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파키스탄 공군이 J-10C 가지고 인도 공군을 이렇게 격추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라든지 관심을 갖는데 이게 뭐 이집트 뭐 여러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뭐 되게 서방 측에서 사실 회색지대이면서도 또 이집트는 또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뭐 생각한 대로 바로 뭐 중국제 전투기를 당장 뭐 도입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론에서는 항상 뭐 선정적인 기사하고 소재가 필요하니까 당장 뭐 도입하기 위해서 다 결정 끝났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중국제 무기가 성능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자국 군대의 어떤 현대화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진전이 없었다. 근데 그러한 무기의 또 수출 버전을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내수를 이제 충족했으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본격 나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K방산
방산에 어떤 부닥치는 지역이 있죠. 그것도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나라, 아랍에미리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사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K방산도 좀 더 내실 있게 시장 조사, 그다음에 시장 동향을 더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부터. 그래서 그런 관련된 컨설턴트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자꾸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죠. 우리나라 미국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제 무기가 형편없다. 이제 그건 다 옛날 기준인 것 같아요. 옛날 무기들. 근데 그거는 일단 사라지는 단계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K방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